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의 길 5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5단계, 6단계, 그리고 이제 괴사죠. 괴사, 종합해서 말하는 괴사. 이 세 문장을 통해서 제가 이 지난 시간 맨 앞에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써놨는데, 사의 길이 바로 그 권력이 본질을 뭔지를 이 저민들이 권력의 핵심이 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밭에 짐승이 들어온 상이다. 이로운 것은 공식적인 선언을 받들어 집행하는 것이다. 밭에 짐승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밭에 코끼리 같은 큰 짐승이 들어와서 농작물을 다 망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 모두가 긴급히 나서서 코끼리를 몰아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식적인 선언을 집행하는 것이 이롭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언을 말씀드렸죠. 어떤 공식적인 선언이 언이다. 그러니까 군사를 움직일 때,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지휘해서 지휘권을 발동할 때, 리더가 따르는 조직원들한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동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지휘권을 발동할 때 공식적인 선언을 받들어 집행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대의명분이 분명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렸다가 이 군사를 움직이게 되면 가령 자정자 선생은 뭐라고 풀이하시냐 하면, 큰 무리의 군사를 움직이면 이 천하에 해독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언을 받들어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군사를 일단 움직이면 분명히 이 폐를 많이 끼치게 되죠. 이 공동체에. 큰 무리를 움직이다 보면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많은 군량도 소비하게 되고, 이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의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큰 무리를 움직일 때. 그리고 후반부, 맏아들은 군사를 바르게 거느리지만 작은 아들은 시동을 수레에 실으니 정하면 흉하리라. 시동은 앞서 설명드렸죠. 일종의 왕이 사령관을 믿지 못해서 환관을 딸려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조직의 지휘권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 끼어들고 간섭하는, 그래서 조직원들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존재가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군사를 거느린다는 건 뭐냐 하면 정당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성. 정당성 또는 정통성. 여기서 맏아들은 정통성이 분명한 사람을 말하고, 이 작은 아들은 뭐냐 하면, 맏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의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물론 현대에 이르면 이제 상속을 균등하게 하는 건데, 옛날에 왕이 자식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때 맏아들은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왕위를 계승할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군대를 거느리게 되면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이 지휘권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끼어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이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무리한 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령 이렇게 무력으로 이 조직원들을 억압해서 따르게 만든다든지 그런 무리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휘권이 일원화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5단계. 그래서 5단계에 저민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권력을 행사하려면
대의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예. 두 번째,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춰야 된다. 조직이 성공하려면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의미오니 대군으로 명을 받아 국을 열고 가를 이어가게 되는 상이다. 소위는 쓰지 말라. 예. 6단계 뭐냐면 5단계 이렇게 올바르게 출정해서 그 전공을 세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6단계로 가면 이제 군자가 왕으로부터 대군으로 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왕은 이제 중앙에 있는 천자죠. 천자로부터 이제 군자가 전공을 세워서 인정을 받아서 그 전공에 대한 보답으로 이 나라를 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그 앞서 송의 길을 보면 거기 군자는 송의 길을 밟던 당시에는 그 의빈 그 군자가 이 소송에 나서서 싸우지 말고 도망가면 의빈 300호가 재앙을 면하리라, 이런 구절 기억나시나요? 네, 당시에는 군자가 읍제였습니다. 읍제, 그 소읍 300호로 구성된 소읍을 다스리는 이제 그 관료였지요. 뭐냐면 다른 제후의 가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자가 소송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군사를 출정시켜서 전공을 세워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에 있는 천자로부터 대군으로 임명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군자가 그만큼 성장했지요. 그래서 주역의 괴를 가만히 보시면 군자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군자가 하나의 괴를 넘어갈 그 길을 답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군자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의 길에서는 드디어 군자가 왕이 된 거죠. 대군으로 임명을 받아서 자신의 나라를 열게 됐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군으로 명을 받아 국을 열고 가를 이어가게 되는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는 쓰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군자가 자신의 나라를 이제 얻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가신을 두게 됩니다. 군자가 그렇게 가신을 둘 때 이제 소위는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앞서 이 군사를 이끌고 이 싸움터에 나갈 때는 급하기 때문에 소인도 그때는 써야 되겠죠. 소인 뭐 대인 이렇게 가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쓰지만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논공 행상을 할 때, 그래서 자신의 가신을 둘 때는 소인은 쓰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괴사죠. 괴사. 사의 길을 종합해서 말하는 괴사. 사는 정해야 하니 장인이라야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인이라야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정하다는 것은 자주 나오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정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뭐냐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의 자세, 뭐냐면 하늘의 뜻을 받는 사람의 자세, 그 흔들림이 없어야 하죠. 굳건해야 하고 그 굳세게 그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굳세게 지키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그러니까 군사는 정해야 하니, 그렇게 굳센 태도를 가져야 하니 장인이라야 길하다는 것입니다. 장인. 여기에 장인은 오늘날 그 장인어른 할 때 장인입니다. 오늘날은 그 장인어른, 그래서 자신의 처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로만 쓰이는데 원래의 뜻은 맞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자, 이 장자는 뭐냐? 이 장자는 이게 상형 문자인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 상형 문자가 뭐냐면 이 부분은 이게 사람의 손입니다. 손이고 원래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게 생략돼서 이렇게 해서 장자에서 요게 손이고 요게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습인데 이 왕의 상징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집트 왕입니다. 왕. 예, 그래서 여러 문명에서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가령 아프리카를 가면 그 마을의 추장만이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장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 그래서 지팡이를 짚은 사람은 그 무리에서 오직 한 명만이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리더죠. 그 무리의 장이죠, 장. 그래서 이 장인이라야 길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무리의 우두머리다라고 인정하는 합당한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합당한 사람이 군사를 이끌어야 길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저 사람의 지시라면 내가 당연히 따라야 되겠다, 저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길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주역은 이 사의 길, 이게 제가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가령 오늘날 회사가 성공하고 싶으면, 아니면 뭐 정치 조직인 정당이 성공하고 싶으면, 그 얘기는 정당이 권력을 잡고 싶으면,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민들이 볼 때는 정당성, 대의명분, 정통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통성이. 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왕이 되고 싶은가, 뭐 권력을 얻고 싶은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요령이, 비결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당성, 대의명분, 정통성. 그래서 이게 오늘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정치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통성이나 정당성이나 대의명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단전, 우리 공자님이 펴낸 그 12기라고 불리는 그 역전이죠. 역전, 단전인데, 공자님께서 뭐라고 이 사의 길을 풀이하셨냐 하면, 볼까요? 사는 큰 무리요, 정하다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그 사는 정해야 하니 장인이라야 길하리라, 그 괴사에 대해서 공자님이 풀어놓으신 겁니다. 사는 큰 무리요, 군사는 큰 무리죠. 정하다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다. 능히 큰 무리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이로써 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큰 무리를 바르게, 자신을 따르게 만들 수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죠. 그게 권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장애를 거치고서 순명을 이룬다. 이로써 천하에 해독을 끼치는 것인데도 백성이 이를 따르니 길하리라. 요겁니다. 제가 앞서 그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맨 먼저 화두를 던졌는데, 공자님이 지금 권력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신 겁니다. 뭐냐 하면, 해독을 끼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령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그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요. 근데 군대 누가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군대 가면 사고 많이 나죠. 사고 나서 뭐,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군대 동기 중에도 뭐 사고를 당한,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군대 가면 사고 많이 나지요. 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도 왜 군대를 갈까요? 그게 권력의 본질입니다. 해독을 끼치는데도 백성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바르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독을 끼치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왜 받아들이냐? 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정자의 주석을 볼까요? 자정자는 정의천 선생입니다. 우리 주자가 스승으로서 존경했던 정의천 선생이죠. 예, 주자는 그래서 정의천 선생을 항상 자정자라고 높여서 불렀는데, 이 정의천 선생이 그 공자님의 단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이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볼까요? 군사를 일으키고 나면 재물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으니 천하에 해독을 끼치는 것이다. 이 해독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도 백성이 이를 따른다는 거죠. 이거죠. 그런데도 백성이 이를 따르는 것은 왜 그러냐? 합당한 의로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왜 그렇게 해로운 것인데도 백성이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냐? 합당한 의로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왜 군대를 가느냐? 그게 합당한 의로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창 나이의 젊은이가 자신을 희생해서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합당한 의이기 때문에 가는 게 손해죠. 한창 나이 때 누가 끌려가서 뭐 하고 싶겠습니까? 즐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한테 피해가 있는 거지만 왜 받아들이냐? 그것이 합당한 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가령 그런 거죠. 가령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령 뭐 대응 단계가 이렇게 2.5단계로 강화되면 그 식당들이 영업을 그때 못 하게 됐었죠. 아예 그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9시 이후는 손님 받지 말아라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었죠. 불과 얼마 전에. 그때 이제 뉴스에 저 인터뷰 그 식당 주인이 인터뷰하는 거 중에 눈에 띄었던 대목이 그 식당 주인 얘기가 정말 그렇게 9시 이후에 손님 받지 말라고 하면 8시에도 손님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8시에 먹고 있는데 9시 되면 나가야 되는데 누가 앉아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면 우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 어쩌겠습니까? 따라야지요. 라고 그 식당 주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9시 이후에는 손님 받지 말아라. 그거 굉장한 피해죠. 생계가 막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따라야지요.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의의에 합당하기 때문이죠. 당장 코로나가 번져서 이 많은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고 뭐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9시 이후에 영업하지 말라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식당 주인이 그래도 뭐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당성입니다. 정당성. 정당성이죠. 이게 권력의 본질입니다. 정당성이 있으면 식당 주인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죠. 그래서 권력의 본질은 뭐냐? 희생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기환과 방배추의 사례 이렇게 써놨는데 백기환 선생이나 방배추 선생이나 다 이제 사회의 큰 어른들이신데 제가 섣불리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그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가 볼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라 뭐냐면 백기환 선생하고 방배추 선생이 원래 그 동기일 겁니다. 동기. 그런데 이 두 분 다 아마 고등학생 때였을 텐데 두 분 다 고등학생 때부터 서울에서 유명했다고 그래요. 백규환 선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이 사회 운동에 이 학생 운동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유명했고 방배추 선생은 주먹으로 서울을 평정했기 때문에 유명했고,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 중에서 주먹으로 대장이었다는 거죠. 방배추 선생은. 그래서 둘 다 유명했기 때문에 서로 그 이름을 듣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방배추가 내가 주먹으로 최고인데 이 백기환이라는 놈이 뭔데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유명할까 궁금해서 이 방배추 선생이 백기환 선생 보고 좀 한번 만나자 해서 이제 고등학생 때 서로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만났을 때 방배추가 이제 백기환 선생한테 이제 네가 백기환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백기환 선생이 대답 안 하고 네가 방배추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방배추가 내가 방배추다 이러니까 백규환 선생이 냅다 따귀를 갈겼답니다. 따귀를. 그러니까 이 방배추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주먹으로 평정했는데 이 백규환 한 번도 따귀를 맞아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동급생한테는. 근데 백규환 선생이 대뜸 따귀를 때려서 어안이 벙벙했죠. 근데 이제 백규환 선생이 그 다음에 딱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내놈이 기운을 타고 났으면 그 기운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써야지 내 놈은 고작 동기들 괴롭히는데 그 기운을 쓰느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방배추 선생이 뭐냐 하면 졌다 이거죠. 졌다. 그 말을 반박을 못하니까. 그리고 방배추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좋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내 기운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쓸 수 있는지 모르겠으니 앞으로 내가 당신을 형으로 모실 테니까 나한테 가르쳐 달라. 어떻게 해야 나의 기운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쓸 수 있겠는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백기환은 형이고 방배추는 동생이 된 겁니다. 동급생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배추가 오히려 나이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한번 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 뒤로 일생 동안 방배추 선생은 이제 백기환 선생을 형으로 모시고 따라다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방배추 선생은 일생 동안 백기환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했죠. 고생이라면 고생이죠. 가령 백기환 선생이 이제 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을 대표해서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면 경호대장이 있어야죠. 경호대장. 평생 따라다닌 방배추가 이제 방배추 선생이 옆에서 경호대장을 했죠. 이렇게 해서 두 분은 평생을 같이 다니셨죠. 근데 이게 왜 권력이냐? 뭐냐면 권력의 본질이 나옵니다. 방배추 선생은 백기환 선생 뭐냐면 방배추 선생은 백기환 선생을 평생 이 보필하느라고 고생했죠. 그걸 받아들였죠. 그게 권력이죠, 권력. 이 물리적인 힘은 방배추 선생이 훨씬 세죠. 주먹왕이었으니까. 근데도 백기환 선생한테 꼼짝 못한 건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의죠, 의. 이게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의, 대의명분, 정당성. 왜 방배추 선생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백기환 선생의 말을 들었느냐?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이게 권력인 것입니다. 권력의 본질, 희생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방배추 선생은 평생 이 백기환 선생 쫓아다니면서 보필을 하느라고 고생했지만 단지 고생만 한 건 아니죠. 그 결과 방배추 선생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일종의 의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이죠. 일제시대 때는 이제 장군의 아들인 이제 김두한 우리 유명하고 그 뒤로 있는 분은 아마 방배추 선생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의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방배추 선생이 백기환 선생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그냥 건달로 살다가 그냥 끝났겠죠, 인생이. 근데 이제 두 분이 같이 다니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죠. 의협으로서 한국 현대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 회사의 조직도 그러면 이게 왜 이 회사의 조직도 권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간이 돼서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자꾸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 앞부분에서 잠깐 이 부분을 마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비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